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거 가져오랬지.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 한국을 가져오랬어. 여기는 매사추세츠주의 유명한 박물관 사무실. 전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내에서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아서 M. 세클러 박물관의 미술 큐레이터 제니퍼 로버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해 초 우리 박물관이 소장품의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귀중한 예술품들을 디지털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후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 목표인 프로젝트를 말하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해야 했고, 그래서 저는 하버드 공과대학에서 열리는 미래기술혁신 엑스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참석한 거였어요. 제가 기술의 문외한이라 뭘 볼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걱정도 됐죠.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첨단 기기들로 가득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치 미래로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 같았죠. 여러 기업들의 부스를 구경하며 걷다가 문득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삼성전자의 전시 부스였어요.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그들의 최신 반도체 기술 전시였습니다.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반도체 칩은 겨우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어마어마했어요.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답니다. 이 작은 칩 하나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까지 작동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우리 박물관에 있는 고대 중국의 청동 거울을 떠올렸어요. 그 정교한 문양과 섬세한 주조 기술에 항상 감탄했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칩이 그에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인류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반도체 칩의 모습이 마치 추상화처럼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미세한 회로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마치 현대 미술 작품 같았죠. 기능과 미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수십 년의 연구와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입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문득 예술작품을 대할 때와 비슷한 감동을 느꼈어요. 위대한 예술작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도와 실패, 그리고 끈질긴 열정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반도체 칩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삼성의 기술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정말 이 모든 게 한국의 기술일까? 혹시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가져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아시아 예술에 관해서는 전공도 아닐 뿐더러 서구식 미술에 비해 비주류로 여겨지는 문화가 아직 존재하기에 중국과 일본 미술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것들이 정말 대단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구심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분명해요. 이 기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한국은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기로 했죠. 이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워냈는지 그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었죠. 이런 기술 발전이 한국의 다른 분야, 특히 예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발견들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특히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어떻게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건희 회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성공한 기업인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경영 철학과 비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질적 성장과 창조적 파괴라는 그의 철학은 마치 예술가의 사고방식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2021년 4월에 있었던 놀라운 소식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는 내용의 한국 뉴스였어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2만 3천 점이라고요? 이 많은 다작을 고작 한 분이 기부하신 거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이 컬렉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이 컬렉션에는 피카소, 모네 등 서양 거장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와 근현대 미술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었어요. 김환기의 우주, 박수근의 시장의 사람들, 이중섭의 황소 등 이름도 생소하고 처음 보는 작품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술성과 깊이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약간의 의구심도 들었어요. 정말 이 모든 작품들이 가치 있는 걸까? 혹시 과대평가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컬렉션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반응을 보면서 제 의구심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세계적인 미술 전문가들과 큐레이터들이 이 컬렉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죠. 더불어 이 기회에 저는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한국 중심으로 기획해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미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이건의 컬렉션에 포함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2만 3천 점이나 포함된 이건희 컬렉션의 미술품들만으로도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또한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컬렉션에 포함된 한국의 대표적인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들 역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미술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독자적인 미학을 발전시킨 한국 작가들의 노력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작품들은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또한 한국 현대미술, 특히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우환, 박서보 등의 작품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죠. 극도로 절제된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정신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들의 작품이 최근 국제미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 미술이 얼마나 다채롭고 깊이 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어요. 전통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그 스펙트럼의 넓이와 깊이는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건희 컬렉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동아시아 미술이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 미술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제 편견을 마주하게 된 거죠. 물론 아시아 미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기도 했답니다. 주로 관심 분야는 전근대 유럽부터 더 나아가 그로부터 파생된 페르시안 문명까지가 제 예술 세계관의 마지노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목적인 유서 깊고 오래된 전통적 예술품을 보관하려는 의지는 기존 미술계의 주류 작품보다 아시아의 작품들이 적절했기에 평소보다 확연히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국 미술 세계를 발견한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미술이 이토록 풍부하고 깊이 있는데 왜 저는 그동안 이를 간과했을까요? 왜 이제야 발견해 알게 된 것인지 정말 후회됐습니다. 동시에 이런 깨달음은 제게 큰 자극이 되었죠. 이참에 더 열심히 한국 미술을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건의 컬렉션을 시작으로 점점 더 다양한 한국 작가들과 작품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책과 인터넷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술 작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앞에 서서 느껴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특히 한국 전통 미술의 섬세함이나 현대 미술의 역동성은 화면으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건의 컬렉션의 실제 작품들을 보고 싶었고 한국의 미술관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미술 작품들을 이해하고 싶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에 사로잡혔어요. 미술품을 보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탁 트인 천장과 자연광이 어우러진 공간 디자인, 효율적이면서도 세련된 동선,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들.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입국장 한쪽에 있던 큰 미디어 아트 설치물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지털 기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 작품은 제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한국 미술의 예고편 같았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저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지하철 시설,
모든 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특히 지하철 역사 곳곳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술품을 보러 왔는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미술관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으면서도 그 감탄은 계속되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지붕,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전자제품 매장 옆에 자리 잡은 전통 찻집, 이런 모습들이 한국의 조화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죠. 전통과 현대가, 자연과 기술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드디어 국립현대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원래 목적을 상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의 경험은 제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 관람객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작용,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김환기의 우주 앞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추상화라고만 생각했죠. 수많은 파란 점들이 캔버스를 가득 메운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던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환기의 작품은 단순한 추상이 아닙니다. 그의 점들은 우리 전통 민화의 점과 선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또한 이 작품에는 한국인의 정이라는 감정이 깃들어 있죠. 멀리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상 가족에 대한 아픔 등이 이 무수한 점들 속에 녹아있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미술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죠. 김환기의 우주를 보며 저는 그의 다른 작품들도 떠올렸어요. 뉴욕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작품들과 비교해보니 같은 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작품에는 뭔가 더 깊은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는 아마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박수근의 시장의 사람들을 볼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박한 풍경화라고만 생각했는데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니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었죠. 이 작품은 한국 전쟁 후의 힘든 시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인물들의 표정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과 한을 표현한 거죠.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인간미, 이런 것들이 박수근의 소박한 붓터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설명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 미술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미술 감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 작품이 탄생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작가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하고 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미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열정도 생겼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야만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여행 이야기 정도로 여겼겠지만 제 열정을 느꼈는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박물관의 관장님께서 큰 관심을 보이셨죠. 제니퍼,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흥미롭군요. 우리도 한국 미술에 대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기회였어요. 저는 즉시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을 제안했죠. 하버드 미술관 아시아 최초의 한국 단독 특별전이 될 거라고 강조했고 관장님도 그 의미를 아셨나 봐요. 바로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과 연락을 취했죠. 다행히 그들도 우리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왔다는 사실이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전시 기획은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즐거운 과정이었어요. 우선 전시의 주제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한국 미술로 정했죠. 이를 통해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혁신, 그리고 그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작품 선정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의 큐레이터들과 수없이 화상회의를 했죠. 때로는 의견 차이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 미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김환기의 우주 시리즈를 둘러싼 토론이에요. 저는 뉴욕 시기의 작품을 포함시키고 싶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좀 더 한국적인 초기 작품을 고집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양쪽 시기의 작품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김환기 예술의 변천사와 함께 한국 미술의 세계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었죠. 전시 구성도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첫 섹션은 전통과의 대화로 한국 전통 미술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모았죠. 박서보의 묘법 시리즈나 이우환의 점으로부터 같은 작품들이 여기에 포함되었어요. 두 번째 섹션은 역사의 흔적이에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반영한 작품들을 전시했죠. 여기에는 박수근의 시장의 사람들부터 이목상의 흑살까지 다양한 작품이 포함되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 미술이 어떻게 시대의 아픔을 승화시켰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 섹션 세계와의 대화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어요. 서도호, 김수자, 양혜규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고자 했죠. 마지막 섹션 미래를 향해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전시했어요.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답니다. 전시 디자인도 정말 신경 썼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시장 곳곳에 적용했죠. 예를 들어 전통 문살 문양을 모티브로 한 파티션을 사용해 공간을 구분했어요.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죠. 전시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작품 운송이었어요. 국제 운송의 복잡한 절차와 보험 문제 등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앞으로 제 커리어의 큰 자산이 될 거라 믿어요. 드디어 전시 개막일, 저는 정말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과연 관람객들의 반응이 어떨지, 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잘 전달될지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죠. 개막식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어요. 미술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관람객들의 관심도 뜨거웠죠. 특히 한국 교민들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국의 미술이 이렇게 존중받는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전시 리뷰도 대부분 호평이었어요.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 미술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전시라고 평가했고, 아트인 아메리카에서는 동아시아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전시라고 극찬했죠.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전시를 보고 한국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학생도 있었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 저는 미술이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 간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미술을 통해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죠. 저는 앞으로 한국 미술뿐만 아니라 아직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나라들의 미술도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구 중심의 미술사를 좀 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방문한 기술 전시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에 매료되어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한국 미술의 세계화로 이어졌는지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앞으로도 이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한국 미술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한국 미술사 책을 출간하는 게 제 새로운 꿈이 되었답니다. 저에게 있어 한국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행사나 이벤트로 여긴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되었기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 여러분들께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알게 된 한국 예술의 위대성이 느껴져 참 뿌듯합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